루시의 주일은 대개 양면적 성격을 띠었다. 오전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켰지만 오후가 되면 주저없이 그것을 깼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녀는 세실이 자신을 비웃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그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마음가짐을 점검해야 할 것 같았다. 플로이드가 그녀와 한편이 되었다. 그녀는 음악을 좋아했지만 테니스는 음악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았다. 옷솔기에 겨드랑이를 긁히며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다. 다시 한번 음악은 어린아이들의 취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지가 서브를 했고 그녀는 이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에 놀랐다. 그가 산타크로체 교회의 무덤들 틈에서 이 세상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한숨 짓던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이탈리아 남자가 죽은 뒤 아르노 강둑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저는 아마도 살고 싶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생각났다. 그는 지금 살고 싶어 했고 테니스 경기를 이기고 싶어 했고 태양을 향해 혼신을 다해 서 있고 싶어 했다. 천천히 저물어가는 태양은 그녀의 눈 속에서 빛을 뿜었고 그는 이겼다. 아, 윌드숲의 아름다움이여. 피에졸레가 토스카나 평원 위에 서 있듯이 언덕들은 윌드숲의 광채 위로 도드라져 있었다. 그리고 저기 남쪽 구릉지대에 말하자면 카라라의 산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그녀는 영국에서 차츰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전망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놀이도 할 수 있었고 무수한 산자락 어딘가에 자리 잡은 어떤 마을을 피렌체와 견주어 볼 수도 있었다. 윌드숲의 아름다움이여. 하지만 세실은 그녀가 자신에게 신경 써주기를 원했다. 그는 무언가 성에 안 차는 듯 부르퉁해져 있어서 도무지 그녀의 열광에 동참할 기색이 아니었다. 그는 테니스 경기 내내 사람들을 귀찮게 했는데 그건 그가 읽고 있는 소설이 하도 한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테니스 코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소리쳤다. 이런 문장을 봤나? 루시, 들어봐요. 분리 부정사를 3개나 썼어. 끔찍하군요. 루시가 대답하느라 공을 놓쳤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세실은 사람들에게 계속 책을 읽어주었다. 살인 장면이 나오는데 모두가 들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하지만 프레디하고 플로이드는 월계수 숲으로 사라진 공을 주우러 가느라 이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배경은 피렌체예요. 그거 참 재밌네요, 세실. 계속 읽어봐요. 에머슨 씨, 힘을 썼으니 여기 앉아서 편히 쉬어요. 그녀는 자신이 조지를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상냥하게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지는 네트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의자 옆 바닥에 앉으면서 물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경기에 져서 기분 나쁜가요? 그녀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려다가 사실 기분이 나쁘다는 걸 깨닫고 조금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쾌활하게 덧붙였다. 그렇다고 에머슨 씨가 그렇게 잘 쳤던 건 아니에요. 햇빛이 그쪽에서 비쳐서 경기 내내 눈이 부셨다고요. 제가 잘 친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대로 안 들으셨군요. 아까 분명히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뭘 정확히 따지는 일 같은 거 없어요. 우리 식구들은 모두 허풍쟁이거든요. 그래서 허풍을 안 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죠. 자, 들어봐요. 배경은 피렌체예요. 세실이 높아진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루시는 정신을 차렸다. 노리 졌다. 리오노라는 광장을 가로질러. 루시가 끼어들었다. 리오노라라고요? 여자 주인공이 리오노라예요? 그 책 쓴 사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조지프 에머리 프랭크라는군요. 노을이 졌다. 리오노라는 광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녀는 제발 자신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기도했다. 노을이 졌다. 이탈리아의 노을이 졌다. 오르카냐의 로지아 아래, 그곳은 로지아 데 란치라고 불리는 곳인데 루시가 웃음을 터뜨렸다. 조지프 에머리 프랭크라고요? 그건 엘리너 레빗이에요. 레빗이 양이 쓴 소설이에요. 필명으로 책을 냈군요. 레빗이 양이 누군가요? 아주 황당한 사람이에요. 에머슨 씨, 레빗이 양 생각나죠? 그녀는 오후 나절을 즐겁게 보낸 것에 들떠서 박수까지 쳤다. 조지가 고개를 들었다. 물론 생각나죠. 서머 스트리트에 온 첫날도 그분을 봤어요. 루시 양이 여기 산다고 말해준 것도 그분이었어요. 반갑지 않았어요? 루시는 레빗이 양을 만나서라는 뜻으로 질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대답 없이 풀밭으로 고개를 숙이자 자신의 질문이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조지의 머리를 지켜보았다. 그의 머리는 그녀의 무릎에 거의 닿다시피 붙어 있었는데 그의 두 귀가 점점 빨개지는 것 같았다. 소설이 형편없는 것도 당연하네요. 저는 레빗이 양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쓴 책이니 읽어보긴 해야겠죠. 그녀가 말했다. 현대 작가들이 쓴 책들은 다 형편없습니다. 루시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신경질이 난 세실이 끓어오르는 불만을 현대문학에 퍼부었다. 작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돈만 노리고 책을 쓰고 있어요. 저기 세실, 맞아요. 그러니 더 이상 당신에게 조지프 에머리 프랭크를 강요하지 않겠어요. 그날 오후 세실은 마치 흥분한 참새 같았다. 목소리에 오르내림이 감지되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음악과 움직임 속에 기거하는 그녀는 그의 소음에 반응할 의사가 없었다. 그녀는 뚱한 세실을 그대로 두고 조지의 검은 머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머리를 쓰다듬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쓰다듬고 싶은 마음도 느껴졌다. 그건 아주 기이한 느낌이었다. 우리 집에서 보는 전망이 어떤가요, 에머슨 씨? 저는 전망들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전망들은 다 비슷하니까요. 중요한 건 확 트인 시야와 대기뿐이니까요. 세실이 반응했다. 그는 조지의 말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홍조가 약간 떠올라 있었다. 완전한 전망은 하나뿐이래요. 우리 머리 위로 올려다 보이는 하늘의 전망 말이에요. 땅 위에서 보는 전망들은 다 그걸 어설프게 흉내낸 거래요. 아버지께서 단테를 읽으셨나 보군요. 세실이 손가락으로 소설책을 넘기면서 말했다. 그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주는 것은 오직 그 소설뿐이었다. 한 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전망은 군중이다. 나무와 집들과 언덕의 군중이다. 이것들은 사람의 군중이 그렇듯이 서로를 닮게 된다. 그리고 바로 똑같은 연유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한다고요. 루시의 입술이 벌어졌다. 군중은 언제나 그 속의 사람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존재가 되죠. 거기 무언가가 더해져요. 그건 저 언덕들에 무언가가 더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는 라켓을 들어 남쪽 구릉지대를 가리켰다.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다시 듣고 싶네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안 됐어요. 루시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네, 안 좋으세요. 이 책에도 전망에 관한 웃기는 견해가 하나 나와요. 세실이 말했다. 그리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셨죠. 전망을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작은 방에 있을 때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로요. 에머슨 씨, 형제가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아까 우리한테라고 말씀하셔서요. 어머니하고 저를 말한 겁니다. 세실이 탁 소리나게 책을 닫았다. 세실,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당신한테
조지프, 에머리, 프랭크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힌드 헤드까지 소풍을 갔던 일이 생각나네요. 제 인생의 첫 기억이었어요. 조지가 말했다. 갑자기 세실이 일어섰다. 이 남자는 교양이 없다. 테니스를 치고 나서 외투도 걸치지 않다니. 그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루시가 말렸다. 세실, 아까 말한 전망에 대한 대목을 읽어줘야죠. 에머슨 씨가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읽어줘요. 한심한 책을 큰 소리로 함께 읽는 것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에머슨 씨가 그런 걸 천박하게 여긴다면 우리끼리 읽어도 좋아요. 이 말에 세실은 미묘한 기쁨을 느꼈다. 이 말은 그날의 손님을 경직된 도덕가의 자리에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에머슨 씨, 가서 테니스 공을 찾아보세요. 그녀는 책을 펼쳤다. 세실은 책을 읽어야 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지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조지의 어머니를 향해 흘러갔다. 하느님의 눈앞에서 남편의 손에 죽었다고 이거 목사가 말했고 힌드 헤드까지 같이 소풍 갔었다고 그 아들이 말하는 어머니. 정말 갈까요? 조지가 물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녀가 대답했다. 이장입니다. 귀찮지 않다면 이장을 찾아줘요. 세실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루시는 이장을 찾아서 첫 대목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책을 이리 줘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읽을 가치가 없네요. 정말 한심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은 처음 보겠어요. 이런 책은 출판을 하면 안 돼요. 그는 그녀에게서 책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리어노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눈앞에는 토스카나의 풍요로운 전원이 미소 짓는 여러 마을들을 품에 안은 채 펼쳐져 있었다. 때는 봄이었다. 황금빛 안개 속에 멀리 피렌체의 탑들이 보였고 그녀가 앉은 강둑은 제비꽃으로 덮여 있었다. 아무런 기척도 없이 안토니오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다. 세실에게 표정이 들킬까 봐 그녀는 조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조지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실은 계속 읽었다. 그는 정식 연인들 같은 장황한 사랑의 선언은 하지 않았다. 그는 말솜씨도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튼튼한 팔로 그녀를 확 끌어안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내가 읽으려고 했던 건 여기가 아닌데, 세실이 말했다. 더 웃긴 데가 있어요, 뒤쪽에. 그는 책장을 넘겼다.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 게 어떨까요? 루시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가 앞장서자 세실이 그 뒤를 따르고 조지가 맨 뒤에서 정원길을 올라갔다. 그녀는 참사를 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참사는 그들이 덤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다. 엘리노 레비시의 책은 아직 의도한 장난이 모두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듯 사람들에게서 잊혀 뒤에 남았다가 세실이 책을 찾으러 돌아가게끔 이를 꾸몄다. 그런 뒤 좁은 길에 들어서자 사랑의 열정에 사로잡힌 조지가 그녀에게 다가들었다. 안 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키스를 당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그가 물러섰고 세실이 루시를 따라왔다. 두 사람은 조지를 남겨둔 채 위쪽 잔디로 올라갔다.